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정책팀장 박태규입니다. 잠시 후 시작하게 될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권 옹호자 포럼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 옹호자 포럼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의식을 개선하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이 없는 따뜻한 인권도시 전북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권 옹호자 포럼은 전체 회의와 이주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발표와 토론이 8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오늘 행사는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에서 녹화 중계됩니다. 또한 포럼의 설문조사는 QR코드로 접속하는 온라인 조사와 현장 설문조사가 있어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온라인으로 완료하시거나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민, 인권 옹호자 여러분들께서도 포럼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인권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도민의 인권의식을 개선하며 실질적인 인권 향상 방안을 모색합니다. 더 나은 인권사회를 향한 발걸음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2025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인권옹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전북은 지난해 국가위원회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 노력을 더 나은 인권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권, 학교 밖 청소년 등 새로운 인권 이야기가 도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대는 희망을 실천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번 포럼이 더 단단한 인권도시 전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권 지킴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장 문승우입니다.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인권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는 어느 누구도 애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로 삶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인권옹호자 포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현장 속 인권 침해와 개선 방안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도 차별화를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전북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양희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도내 인권 활동가와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바쁘신 중에도 주제별 발표와 진행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과 침해부재, 차별 시정 등 세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의회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2016년에는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 도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수 광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옹호자 포럼은 도내 기관단체 인권협의회를 주축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주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이며 분과별로는 이주민 분과에서는 이주 배경과 그들의 아동 청소년의 실태 및 과제, 아동 청소년 분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10년과 향후 발전 방안, 장애인 분과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노인 분과에서는 일하는 노인의 인권, 여성 분과에서는 전북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정책 현안과 인권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 약자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틀 동안에 걸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옹호자는 모든 사회 구성원입니다. 도민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귀와 눈이 되어서 인권 영역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혜와 뜻을 모아봅시다. 이 포럼이 도내 인권 옹호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실태를 공유함으로써 인권 옹호자의 역할을 새롭게 자각하고 바람직한 인권 보호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함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의 진행은 늘봄 인권복지연구소 소장님이시자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문승현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의 첫 번째 시간인 전체 회의 자장을 맡게 된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문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체 회의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김희수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전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안수용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재직 중이신 이중석 전북학연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관련하여 방금 소개해드린 네 분의 발표가 있은 뒤 종합 토론으로 의견을 나누고 방청객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면에 모니터를 준비했으니 모니터를 참고하시어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정보인권연구소 장혁영 이사님께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같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인권 옹호자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설레는 마음입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는 그 디지털 시대 주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는 이제 규범이 이제 막 형성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규범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인공지능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전제가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그 위험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히 인권 문제의 측면에서 조망해 봤을 때 어떤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될지 그리고 인권 옹호자의 역할이 무엇일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을 뵙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그런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정보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IT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도입이 됐는데 인공지능이 특별히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고 특히 이제 콜센터나 이렇게 노동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 회사에는 수없이 많은 자동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다. 근데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은 기존에 있었던 그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은 일반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이 입력값을 주고 조건도 설정을 합니다.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입력값과 조건을 주면 컴퓨터가 하는 일은 기존에는 그랬다는 거죠. 6 하고 결과값을 출력하는 게 기존의 자동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뭐가 다르냐?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은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기계가 학습한다는 뜻이죠. 기계가 학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계가 학습한다는 방식은 사람은 데이터를 줍니다. 예를 들면 3, 2 그리고 결과는 1 이렇게 입력값과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람이 주면 기계가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지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지? 라고 해서 입력 데이터로부터 출력을 찾는 어떤 규칙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이제 부합하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어떤 값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패러미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찾았을 때 학습을 일정하게 마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이 이제 인공지능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회계라는 분야인데요. 이것은 뭐 일종의 이제 평균의 그 회계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값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규칙을 잘 찾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 새로운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례는 그 집의 평수 대비 집의 가격을 나타내는 어떤 통계표입니다. 노란색으로 찍혀 있는 점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입수한
집의 평수 대비 가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들을 막 찍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가장 잘 만족하는 어떤 규칙을 함수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뭐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타날 텐데요. 막 가장 그 규칙에 가장 부합하는 그 선을 왼쪽과 같이 그리기도 하고 오른쪽과 같이 그리기도 하는데, 이게 선을 잘 그으면 예측을 잘하겠죠. 이 노란색 점은 현재 있는 어떤 값들이고 여기에 없는 새로운 평수가 나타났어요. 그럼 새로운 평수에 새로운 점을 찍어도 이 규칙을 잘 적용을 하면 이 평수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보통 쓰이는 영역이고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것을 인간이 했지만, 제가 좀 전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1차 함수뿐이 아니고 2차 함수, 3차 함수, 때로는 다차원 함수까지 이렇게 직선만이 아니라 막 이렇게 뭐 면뿐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방식의 어떤 그래프들을 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가 가장 잘하는 것은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함수를 그리는 것이 이제 또 실제 잘 들어맞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미지 인식 부분입니다. 이미지들의 패턴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분류를 잘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간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방식. 왼쪽에 보시면 이제 오리 사진들이 있는데, 오리는 뭐 오리, 그리고 뭐 토끼 사진에는 오리가 아님, 고슴도치 사진에는 오리가 아님,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을 붙여주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오리 사진을 줘도 알아맞추는 거죠. 얘가 학습을 하면서 함수를 일정하게 그렸고 거기에 부합하게 함수가 잘 그려졌으면 이제 새로운 오리 사진도 맞추게 되는 거고, 오른쪽은 아예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비지도 방식, 비지도 학습 방식입니다. 그 사진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를 무대기로 주고, 그러면 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오리라는 이름은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위에 세 개는 뭔가 공통된 것 같아. 밑에는 뭐 귀가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미지가 있고,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지가 한 4개 정도 있고, 이걸 또 한 무대기로 묶고, 이런 식이면 또 여기서 새로운 우리가 값을 줬을 때 잘 맞추겠죠. 근데 여기서 난점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그 특성상, 특히 이제 최근에 발달되고 있는 딥러닝이라 그래서 여러 단계의 레이어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방식의 인공지능은 그 안에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인간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거를 굉장히 예측을 잘하는구나, 잘 맞추는구나, 이걸 보고 감탄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를 하세요. 오류가 없을까? 오류를 찾아보자. 이런 연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교수팀께서 연구를 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어떤 임무를 줬어요. 그 임무는 뭐냐면 개와 늑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 사진과 늑대 사진을 막, 개는 뭐 허스키라고 불리는 종인데 사진을 막 무대기로 주고 이걸 분류를 해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사진 6장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에요. 그럼 왼쪽 위부터 가겠습니다. 이 사진을 주고 이건 뭐지? 뭔가요? 인간이 보기에는 뭔가요? 늑대죠. 예. 그랬더니 기계가 맞춰요. 늑대. 잘 맞추죠.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요거는 뭐죠? 개죠. 예. 허스키라는 개입니다. 이 사진을 주고 뭐지? 하니까 개 하고 잘 맞춰요. 그래서 6장 사진을 차례차례 제시를 했는데, 자,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굽 모양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만 빼놓고는 다 잘 맞췄어요. 개는 개로, 늑대는 늑대로. 그래서 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오류율이 적고 잘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장 중에 5장을 맞췄다는 게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이미 80%가 넘어요. 그러면 이 80 몇 프로라는 그 예측률은, 정답률은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유방암 검진 기계의 예측률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정확한 편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 행정이나 아니면 국가 행정에서 요 인공지능은 좋으니까 도입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팀이 연구를 할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 인공지능이 어떤 규칙으로 이것을 맞췄는지를 이제 역추적을 하셨어요. 그 기법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추적을 하던 끝에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개와 늑대를 구분할 때는 어디를 보고 구분을 하죠? 두상을 보고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막 무대기로 줬더니 분류는 잘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했냐? 왼쪽 위에 사진을 볼까요? 오른쪽이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 추출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 배경이 하얀색이다. 그리고 위에 가운데를 보시면 배경이 갈색이거나 녹색이다. 이런 배경을 보고 왠지 하얀색이면 얘가 이제 늑대, 그리고 배경이 녹색이나 갈색이면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6장 중에 5장까지는 그럴듯하게 맞았는데 왼쪽 아래를 보면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개인데 이 사진을 주니까 이 개가 이제 인간과 같이 더불어 있는 마당이나 뭐 주택가나 이런 데 있지 않고 하얀 눈밭에 있는 개였어요. 그러니까 요 인공지능은 늑대하고 맞추면서 잘못 맞춘 거죠. 이런 인공지능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규칙 속에서는 자기들이 찾는 패턴이 인간의 예상과 어긋났을 때, 그럴 때 인공지능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을 많이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언어 모델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언어 모델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굉장히 잘 작동을 합니다. 대체로 잘 작동하지만 역시 언어 모델의 그 규칙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단어와 그 문장과 문장 혹은 단어가 처해 있는 그 맥락의 이제 규칙을 찾아가는 것이죠.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친근하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사람과 같이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제목으로 논문도 썼어요. 언어 모델은 확률적 앵무새일 뿐이다. 우린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자, 왼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은 게리 마커스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이제 한 강연을 하신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문장을 생성을 했다 그럽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근데 일론 머스크 씨는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나온 걸까라 그래서 이 컴퓨터 과학자가 이 챗GPT가 어떤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값이 도출됐는지를 이제 본인이 추정을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으로는 챗GPT가 여러 뉴스 언론 보도들을 학습을 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그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라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망 사고가 뭐 128번 도로에서 발생했고 운전자가 뭐 차 밖으로 튕겨 나갔고 근데 테슬라라는 차를 생산하는 회사의 CEO는 일론 머스크고 그죠? 근데 요 사실들 여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어 부분을 이 과학자가 추정을 하신 거예요. 요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합을 해서 오른쪽과 같은 아마 문장이 생성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까지 과도하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규칙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위험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 목소리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과학보고서라고 이제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합의를 해서 범용 인공지능의 위험을 항목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신 건데요. 이 중에 제가 이제 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언어 모델과 같은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좀 이건 문제가 아닌가 쓰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른바 환각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좀 전에 일론 머스크 차량 사고 기사 그 문장에서 보시다시피 허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왼쪽은 그 행정안전부에서 챗GPT 이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안내한 안내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의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조항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라. 라고 하니까 되게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법에 뭐 몇 조에 뭐라고 써 있는데 내용은 뭐다. 뭐 이런 걸 이제 생성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죠? 그 행정안전부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조항은 엉터리다. 이 조항명 자체가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용어도 틀렸는데 이걸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되게 그럴듯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챗GPT는 의도했던 이게 허위가 아닙니다. 그냥 단어를 조합을 한 거예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단어를 조합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는 이제 요즘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난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챗GPT 뭐 4.5 모델에서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테스트를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숫자 9.11과 9.9 중에 뭐가 크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챗GPT가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에 대해서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9.11과 9.9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숫자는 뭐죠? 9.9죠. 그런데 챗GPT는 계속 일관되게 9.11이 크다고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숫자를 얘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언어를 조합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11이 크다는 답변을 내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언어 규칙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뭐 특히 책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도 검색을 하잖아요. 그 요즘의 챗GPT 모델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씩 답변을 제대로 하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밑에는 제가 직접 해본 건데 이것도 이제 난제 중에 하나인데 영어 단어에서 environment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요 영어 단어에서 E라는 알파벳이 몇 개지? 하고 물어보면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세지를 못합니다. 챗GPT뿐 아니라 제미나이도 해보고 뭐 퍼플렉시도 해보고 주변에 이제 많이들 쓰시는 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테스트하던 시점에서는 E라는 알파벳이 몇 개인지 못 알아채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연구자들은 아예 환각률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신 연구팀도 있는데 최근 모델이면 환각률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요 앞서 문제나 난제들은 지금은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가 되고 그러면 그걸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또 물어보면 또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환각률이 48%에 달한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의도적인 허위의 위험도 있죠. 이건 악의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불행한 사건인데 특히 청소년들이 이제 그 학우들을 대상으로 이제 딥페이크 성폭력물을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취약계층 사기에 굉장히 그 유창한 과거에 이제 딱딱한 방식의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유창한 메시지를 생성하거나 심지어 가족의 목소리라든지 굉장히 그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것을 이제 들리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주 이제 악의적인 특히 이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에 이제 악용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위 조작이 이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있죠. 오른쪽 사례는 슬로바키아의 한 선거 당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을 이제 했다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조작된 영상이 이제 회람이 된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를 알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잘 몰랐을 당시에 이 후보가 이 슬로바키아 국민들이 이제 맥주값에 좀 상당히 민감하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후보가 마치 그런 얘기를 툭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촬영이 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이제 회람이 된 거죠.
내가 맥주값을 올려버리겠어. 내가 당선되기만 하면 맥주값을 확 올릴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후보가 낙선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요 기능을 잘 알고 잘 쓰면 도움이 될 텐데, 요것을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좀 시간이 됐죠.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매일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출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건설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출근을 할 때 이분은 이제 검문을 받게 되는데, 검문 받을 때 이제 SNS 이런 것도 이제 열람을 군인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이제 이분이 올리신 글이, 자, 가운데에 있는 저 얼굴 사진 가려진 그 이미지 밑에 있는 저 글자 부분입니다. 이게 아랍어인데 알아보시나요?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인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자동 번역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 꼬부랑꼬부랑 써 있는 거 밑에 보이는 그 글씨들이 다 이제 이거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자동 번역에서 뭐라고 썼냐? 군인이 딱 보니까 공격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깜짝 놀라가지고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아랍어는 굿모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흔하게 쓰이는 굿모닝이 아니었어요. 흔하게 쓰이는 굿모닝이면 제대로 번역이 됐겠죠. 근데 흔하지 않은 언어로 쓰이는 굿모닝이고, 그거를 이 언어 모델이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게 뭐지? 하고 찾다가 보니까 어택댐,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체포가 됐다가 막 외신에도 막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이제 풀려나긴 하셨는데, 이런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루다라는 챗봇이 이제 문제가 됐었을 때 그때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만약에 포함이 되면 때로는 그 개인정보를 암기했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툭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루다에서 그런 일종의 시도를 해보신 분이 있었어요. 뭐 탈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이루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농협 계좌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챗봇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응답DB라고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응답용 문장 중에서 요 농협 계좌랑 가장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 답변 문장을 계속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농협 계좌,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좀 이따 점심시간에 나가서 국민신한 우리 다 가봐야겠다. 근데 또 농협 계좌 입력을 하니까 언제나 그렇듯 보내려고 하면 은행은 항상 점검 시간이죠. 뭐 이렇게 답변하고, 세 번째 농협 계좌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네 번, 다섯 번째 부르니까 갑자기 툭 나오는 거예요. 우리은행 누구누구누구 계좌 뭐뭐뭐. 요것은 이 회사가 당연히 이 데이터 무대기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호 조치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걸 가명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워낙 많았던 거예요. 이 당시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가 대화 문장만 100억 건 정도가 됐는데요. 당연히 사람이 다 못 봤죠. 그럼 기계적으로 돌렸을 텐데, 거기서 이제 개인정보가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게 있는 거죠. 특히 어떤 개인정보들이 많이 남았냐면, 회사가 숫자로 된 거 지워, 넘버라는 거 지우고, 네임, 사람 이름과 같은 건 지워,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명 처리를 했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숫자지만, 어떤 분들은 숫자를
뭐 70일 뭐 이렇게 해서 숫자로 쓰지만 어떤 분은 그냥 한글로 숫자를 쓰기도 해요. 71 한글로. 그죠? 그리고 뭐 전화번호 불러 그러면 010 뭐 이렇게 한글로. 그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입력된 데이터들에서 가명 처리를 한다고 회사에서 조치한 넘버를 찾아서 삭제해라. 이런 명령어가 그 부분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빠진 것들. 그리고 뭐 너 누구야 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나 뭐 박영희야 이렇게 툭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무대기에 있는 그분의 성함이 지워지지 않고 학습에 쓰였던 사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문제로 얘기가 많이 되는 건 최근에 이제 지브리 논란도 아마 접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할 때 들어가는 이미지를 학습을 할 때 그 사용되는 이미지들이 그 작가들의 저작물인데 작가들이 그 학습에 쓰이는 것을 허락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산해낸 결과물이 누구의 저작물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생산해낸 결과물은 사실은 현행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타일로 그리거든요. 근데 스타일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학습 시에 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우리 저작권자들 허락을 받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브리에서도 결과물은 챗GPT가 생성하는 지브리 풍 이미지들은 지브리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일본 저작권청도 발표를 했지만 처음에 학습할 때 지브리 데이터를 얼마나 학습했냐 오픈 AI가 밝혀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오픈 AI가 침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인권이랑 특히 관계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인권이랑 관계 있는 부분은 보통 AI의 수명 주기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쟁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학습하고 개발할 단계, 그 다음에 그 학습할 때의 그 일정하게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 그러면서 이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런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루다 개발했던 데이터가 아까 대화 문장이 100억 건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00억 건이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가 문제가 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이루다 개발하기 전에 연애 상담 앱을 4년 전, 7년 전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애 상담이라고 하니까 호기심으로 많이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럼 회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와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카카오톡 대화 문장은 비공개 데이터, 개인 간의 대화니까요. 비공개 데이터이고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대화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직 비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은 모르는 상태로 데이터들이 간 겁니다. 이 회사로. 근데 이 회사들이 뭐 이런 방식으로 뭐 당신의 호감도는 89%, 상대방의 호감도는 93%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수집을 했고 이루다 학습 개발에 쓴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뭐 한 1억 정도의 과징금을 받고 그 1기라고 불리는 시즌 1이라고 불리는 요 이루다 서비스는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때 위법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 예전에 연애 상담 앱을 할 때 사람들한테 이 데이터를 영영 삭제하지 않을 거고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쓸 거다라는 걸 동의를 잘 받지 그랬니? 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여전히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동의를 잘 받으면 될까?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 여러분 중에서도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페이스북의 요즘 약관입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올리는 모든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시물들을 그냥 학습에 쓰겠다라고 이제 뭐 우리로 치자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데 공개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 라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디지털 서비스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것이 이제 인권 침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파일링 형성입니다. 프로파일링은 뭐냐면 이렇게 학습한 것들을 모아서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왼쪽 위에 보이시는 건 여러분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유튜브에 가시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 유튜브가 저희에게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고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맞춤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뭐를 보고 유튜브가 맞춤을 하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구글 계정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보호 설정 가셔서 광고센터 들어가시면 구글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예측하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에 대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연령대는 45에서 54세, 언어는 2개 언어, 관계는 기혼, 가계소득은 평균 또는 낮은 소득.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구글이 저의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만들고 요게 맞춰서 저에게는 50대 여성용 화장품을 엄청 많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다른 방식의 광고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글은 이게 이제 맞춤 서비스니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부러워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정보 주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프로파일링 생성 자체를 내가 거부할 권리는 없나? 날 좀 이렇게 예측하거나 나를 어떤 집단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부권은 인정될 수 있냐. 그리고 때로는 어떤 프로파일링은 인권 침해적인 프로파일링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은 미국에 있었던 대형마트의 프로파일링인데요. 이 마트는 여성 고객의 임신 여부를 예측하는 프로파일링을 구축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 축하 쿠폰을 보내려고요. 그래서 마트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을 추적을 해서 이 고객들이 뭐를 좋아하고 무슨 상품을 눈여겨보고를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 고객이 임신했는지 아닌지를 추정을 해서 집으로 쿠폰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의 반응은 야, 귀찮은데 어떻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걸 적용을 하면 이런 내밀한 임신 여부까지 알아맞힐 수 있지? 이렇게 미국에서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사생활 침해적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마트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결정권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런 이제 집단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파일링이 생성이 되는 건데 이거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한국장학재단 아시죠?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 연체자 패턴이라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러면서 발표를 하는데 대학 소재지가 광주, 대전, 제주에 집중된 학생들이 주로 연체하더라. 2년제 또는 3년제 졸업자의 연체율이 4년제보다 높더라. 예체능 계열 졸업자의 연체 확률이 다른 계열보다 높더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어떤 누구를 인권 침해를 하겠다든지 누구를 딱 겨냥을 해서 어떤 피해를 주겠다 그런 개념은 없고 그냥 중립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에 아무런 인권 영향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한국장학재단의 이 분석 결과를 만약에 금융기관이 대출 신청자들을 평가하는데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20대 초반에 광주, 대전, 제주 지역에 소재한 어떤 대출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을 때 금융기관이 이 알고리즘을 만약에 반영을 했으면 이것을 그냥 넘어갔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차별금지 논의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주는 인사이트거든요. 그리고 인사이트가 사실에 부합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 차별을 우리가 그러면 차별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과소대표인데요. 데이터에 인구 집단이 적게 들어가 있을 때 적게 들어가 있는 인구 집단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존이라는 이제 굉장히 그 유수의 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채용 프로그램을 한동안 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여성 지원자들의 서류를 자동으로 탈락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 위민스 유니버시티 아니면 위민스 체스 클럽, 뭐 캡틴 뭐 이런 단어는 다 서류를 탈락시키는 결정을 하길래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학습 데이터가 기존의 아마존의 직원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향성을 쭉 보니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우리 회사의 지금 직원의 성비를 보니까 아무래도 테크 기업이니까 남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아까 그 패턴을 추출하는 규칙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여성보다는 남성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만든 거고 인간은 그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여성들이 쭉 떨어진 걸 발견하고 이 프로그램을 폐기를 한 거죠. 요것도 이루다와 여러 가지 챗봇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제가 좀 전에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이루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용자가 이제 뭐 흑인이 어때? 장애인이 어때?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루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뭐 흑인 싫어, 뭐 장애인 싫어, 뭐 너무 혐오스러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루다 개발한 회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루다는 죄가 없다. 이것은 이루다가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그 데이터에 있었던 어떤 패턴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실제로 장애인과 흑인을 혐오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학습한 챗봇은 죄가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이루다의 그 엔진을 핑퐁 빌더라고 부르는 엔진이었는데 이 핑퐁 빌더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뭐 롯데 스피커라든지 이런 데서 인공지능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이 핑퐁 빌더를 이제 우리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어디에 진출할 수 있죠?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의 돌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려자가 되는 어떤 스피커형의 뭐 기기라든지 이런 데도 이 핑퐁 빌더가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학교에서 흑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발화들이 실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편향을 그래서 우리 세상에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문제는 그거를 증폭시킨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챗GPT가 뭐 사람들이 신문 읽는 사람 그려줘. 그럼 백인 남성만 그린다든지 뭐 우리 집 고양이를 사람으로 그려줘라고 하면 역시 백인만 그린다든지 이런 이제 편향 문제가 이제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런 편향은 중대한 공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 있었던 재판부에서 쓰는 컴파스라는 인공지능인데 남성 피고가 있고 여성 피고가 있을 때 남성 피고는 무장강도가 2건이 있었고 무장강도 미수가 1건이 있었는데도 위험도가 1점에서 10점 중에 3점 낮은 위험으로 평가를 하고 오른쪽에 흑인 여성은 만 18세이고 청소년 비행 건수가 4건 정도 있었는데 위험도가 1점에서 10점 중에 8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추정을 해보니까 그 개발사에서 내놓은 해명은 그런 거죠. 우리는 인종 변수는 학습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습한 데이터에 뭐가 있었냐면 우편 번호가 있었어요. 근데 우편 번호는 뭐냐? 지역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우편 번호가 표상하는 사람들이 범죄율이 좀 많았던 거예요. 흑인 지역이. 그래서 여성은 8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편 번호는 앞으로 쓰지 마. 학습에 쓰지 마. 그렇게 결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맞춤형 프로파일링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뭐 선거 시기에도 쓰이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심리적 프로파일링이라 그래서 공포 반응이 강한 성향 이런 프로파일링을 만들어내고 그 프로파일링에 따라서 공포 반응에 민감한 페이스북 이용자에게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광고가 여러분 집에 탁 들어오는 사진을 계속 내보냈다는 거예요. 광고로. 그래서 이제 공포 반응에 민감한 유권자, 페이스북 이용자인 유권자들에게 광고가 들어오는데 민주당이 총기 사용을 규제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프로파일링은
우리가 모르는 인사이트를 인공지능이 찾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것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미 자동화된 결정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미 머신러닝으로 사회복지 AI에서 부정수급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이것이 뭐 그대로 적용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회보장원에서도 부정수급 탐지를 AI를 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행정기본법 20조에 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완전 자동화된 이제 의사결정, 행정처분한다 그러고, 경찰에서 특히 도로교통 단속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죠.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측정한 다음에 범칙금 고지서를 보내는데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된 방식의 행정처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분야에서도 지금 제가 이 민원이나 상담을 간혹 받는데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채용 AI에 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이 AI가 나를 면접을 하는데 내가 내 사투리를 잘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채용 AI의 가장 큰 문제는 불투명하다는 거죠. 사투리를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인권 위험이 만만치 않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인권 옹호자들이 대처를 해야 될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법이 국회를 지난 연말에 통과를 해서 내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 인공지능법의 정의에 보면 이 정의 조항에 영향을 받는 자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영향을 받는 자는 누구냐?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환경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 제공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뭐 공공기관, 금융기관, 은행, 뭐 병원, 학교, 이런 이제 활용하는 자들을 주로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인권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데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그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소비자라든지, 병원의 암진단 AI가 적용받는 환자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공지능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우리 사회의 과제는 아직 영향받는 사람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보통은 인공지능 개발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 정확도를 늘리고 어떻게 혁신을 이룰 거고,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알고리즘을 조달하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점을 잘 활용할 거고, 어떻게 또 행정 혁신을 이룰 거냐, 행정 효율을 달성할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그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그 인공지능법은 아직 시행령을 제정하는 중이라서 아직 그 내용이, 규범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시행령 같은 게 이제 제정이 된 결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요 규정이 이제 신설된 규정인데,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시행이 된 조항인데, 요건 뭐냐면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정보 주체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신설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조항이 다른 나라에도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 일단은 나는 자동화된, AI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 그러니까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뭐 챗GPT 쓰는 것처럼 활용하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 어떤 결정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결정이 되는 대상자들은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개보법이 행정기본법이랑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쉽게도 행정기본법은 모두 제외가 돼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민간 분야에서는 일단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거부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동의를 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회사가 채용 AI를 도입을 했을 때 내가 그 채용 AI에 응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인권 옹호자분들께서 이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혹시 주변에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이 있을 때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도 해보시고 인권 옹호자 입장, 영향을 받는 사람 입장이 되셔가지고 뭐 거부도 한번 해보시고 설명도 요구해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규범들을 좀 만들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과 인권 기준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유엔에서 나온 그 유엔 사무총장의 권고입니다. 특히 사회권 실현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기여할 부분이 많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갖춰야 할 책무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기술 격차를 좀 해소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쓰면 여기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인권 실사도 좀 도입을 해야 되고, 또 감독도 잘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누가 민원을 제기를 해요. 나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도 받아서 감독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응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의 발제를 들으니까 현재 우리 일상에 AI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굉장히 확대되고 있구나. 좀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김희수 연구위원께서 인공지능 인권 보호와 실현에 기반하여 설계 필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약간 학문적인 베이스가 달라서 그런지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에 있지만 사실 박사 논문을 정보정책 쪽을 써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느낀 게 우리가 언제나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사실 기술의 흐름을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술사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옛날 컴퓨터가 나왔을 때 대부분 일자리가 없어질 거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컴퓨터가 하는 일,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자로 쳤던 분야를 컴퓨터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인간이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이게 뭐 최초 인류가 뭐 이세돌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16년인가 알파고를 통해 가지고 이세돌하고 알파고 인공지능 첫 세대라 할 수 있는 거하고 싸움을 했는데 결국에 2대1로는 뭐 했지만 결국에 인간이 이겼다는 이게 사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다시 오픈 AI가 나오면서 정말 AI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상 특별 이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저도 연구자인데 내 일자리도 곧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뭐 여기서도 사용을 해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저희가 챗 GPT를 써보면 지금 한 포 정도 나왔죠. 써보면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인식을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기술은 진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에서 저는 이제 가끔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제가 챗 GPT를 사용하면 제가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챗 GPT가 저한테 이용료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사용했던 거를 이거를 학습화해 갖고 DB를 만들기 때문에 도리어 사용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데 그만큼 이 인공지능의 진화력하고 이 자체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걸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게 이제 우리 장혁영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대부분 정말 이게 우리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을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스마트폰만 해도 이미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고
또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만 해도 인공지능으로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이런 문제도 또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측면도 어찌 보면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그래서 제가 봐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좀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베이스가 이제 사회과학적인 베이스니까. 근데 그 인공지능이 사실은 바로 떨어진 건 아니고 대부분 디지털 기술에서 이게 발전을 해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조사들을, 여기에 관련된 사회 조사들을 많이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은 정보화진흥원이었고 지금은 한국 뭐 지능사회진흥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조사를 해봅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인식 조사를 해보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일반 시민도 있지만 뭐 취약계층, 장애인들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들을 해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한 10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조사를 하다가 보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제로 디지털 기술로 전제를 해보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뭐냐 물어보면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에 두려움도 있지만 이 활용을 통한 편익도 상당히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보면 사실 제가 여기 글씨가 적어서 보는데 제가 여기를 봐보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보다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는 거는 이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활용 능력에서 차이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인권을 침해하는 영향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AI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역량하고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역량하고 대학생하고 일반 뭐 청소년이 사용하는 역량, 그다음에 어르신들하고 뭐 20대, 30대를 사용하는 이 역량 자체가 차이가 나버리고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영향을 미쳐서 계속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본인들이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내 일자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은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는 이 장점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편익이라는 거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화도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나의 기술이고 이게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이제 장영영 상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저는 가끔 저희가 이제 제가 교육청에 있어서 보니까 학생들한테 딥페이크가 나오면 참 위험해요. 특히 딥페이크가 나오면 이게 저희 어른들하고 다르게 얘들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은 뭐 N번방 나오듯이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까지 결합이 되듯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섭지만 사실 그걸 걱정을 하다가 보면 이걸 또 안 막을 수도 없고 막는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거는 뒤에도 뭐 이제 제 결론이, 저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나 행정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AI 기술을 개발할 때 이 단계부터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어떤 분야를 보냐면 AI를 활용을 하고 나서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AI를 설계할 때부터 인권 영향 평가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이나 세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개발할 때부터.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게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질문을 못하거나 응답을 못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이니까 저희 핸드폰 만들 때나 프로그램 만들 때 세팅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프로그램 설계부터 인권하고 관련된 거, 인권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기,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기 전부터
개발하는 단계부터 이 분야를 넣어준다고 하면 도리어 약간의 어떤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장혁영 상임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게 사실 AI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구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의 구조를 알려고 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권리나 의무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아예 법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제도하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AI 설명권이나 내 정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는 게 낫다. 그리고 이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법률 분야입니다. 요즘 뭐 하도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벗어난 이 판사 판결이 나오니까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끔 농담 삼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AI가 들어가면 저희가 저 행정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하고 형평성인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걸 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범죄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맥락이란 게 있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AI가 과연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AI가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똑같은 범죄라고 해서 단순하게 판결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인권 침해가 좀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AI에 통한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걸 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정보인권법 학자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이게 가끔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 점점 AI가 복잡해집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챗 GPT를 처음부터 해갖고 사용을 해봤더니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게 논문 분석 결과를 카피를 PDF로 바꿔가지고 AI에 첨부 파일로 넣어서 이 분석을 해달라면 다 해줘 버립니다. 사실. 근데 나중에 걱정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대충 알죠. 이 통계 결과가 내가 생각했는데 나보다는 내가 너무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게 귀찮으니까 대신 AI한테 하게 했는데 그걸 또 이거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맞냐 틀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대부분 과거에 많이 나옵니다. OECD에서 많이 나온 게 그리고 한 10몇 년 전부터 나온 게 AI의 신뢰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챗 GPT-4를 쓰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논문을 해가지고 딱 했더니 예를 들어갖고 여기에 대한 학술 논문을 찾아줘. 이론적인 분야에 관련된 학술 논문을 찾아줘. 그러면 이게 AI가 영어 기반이어가지고 영어 논문을 정확하게 찾습니다. 근데 한국 논문도 찾아요. 근데 나중에 찾으면 출처가 다 틀립니다. 그 말은 뭔 소리냐면 AI가 본인이 이게 사용자가 너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허위 사실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처음에 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진실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논문을 보고 이걸 참고문헌을 달고 확인을 해보면 나중에 확인해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국내에서 아까 장혁영 상임이사님 말씀하시는 허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분야가 어떤 식으로 인권하고도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인권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 인권 침해하고 관련된 어떤 판례들 그리고 인권 침해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AI에 기반을 했을 때 잘못하면 정말 잘못된 오류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AI 신뢰성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OECD나 이런 데서는 신뢰성을 더 중시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거는 2022년이잖아요. 사실 이게 상당히 늦은 거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시는 인권 옹호자분들이 많으실 때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OECD에서 나와 있는 AI에 관련된 원칙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원칙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AI는 기술입니다. 근데 AI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리 제도적으로도 맞고 기술로도 이걸 예방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민단체나 어떤 인권단체들 어떤 사회적 거버넌스나 사회적인 어떤 좀 공익단체들이 결국에는 감시를 하고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를 계속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집단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술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으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 거버넌스나 협치를 통해서 인권 여기 계시는 이제 인권 옹호자분들이 계속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이 분야를 계속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권이 AI로 어떤 침해될 수 있는 인권 분야를 좀 인권을 계속 옹호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수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견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저희 섹션에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약 10분 정도 남아서요. 아직도 우리가 두 분의 토론 발표를 들어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5분 이내로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안수용 연구위원님께서 피지컬 AI와 인권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연구원의 안수용입니다. 제가 그 24년도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인권 토론에 처음 참석을 하면서 이제 좀 AI 분야 연구를 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좀 참석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권 옹호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조금 제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논의되고 있었던 AI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장혁영 성임이사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AI는 AI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는 이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좀 AI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챗GPT 같은 경우는 22년도 11월 달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 말 그대로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딥시크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이후 단을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넘어서는 새로운 AI가 등장을 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열렸던 CES에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이제 AI의 진화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 AI, 생성형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요. 인식 AI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생성형 AI는 그 데이터 간의 패턴을 파악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그 지브리풍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계산을 해주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특정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AI,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서 물리 법칙까지 이해하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피지컬 AI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AI 모델을 로봇이나 자동차 등에서 구현을 하고 이제 그 주위 환경을 인식해서 물리 시스템을 제어하고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AI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런 생성형 AI보다는 실제 환경에서 기계나 로봇, 그다음에 장치로서 이렇게 물리 세계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조금 더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의 외모나 행동을 모방한 그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이나 제조 분야, 그리고 서비스나 접객업, 그리고 의료 분야나 재활 분야, 그리고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이 이제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하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판단을 하고 실제로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속도를 낮추거나 이런 식의 행동까지 이어져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하면서 예상이 되는 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물 하드웨어에 적용돼서 이제 그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제 권리나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피지컬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그다음에 서비스 뭐 예를 들면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서빙을 한다거나 뭐 테이블을 치우는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사람하고 접촉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 그다음에 그런 그 탑재체에서 인간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또 이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I가 실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AI 기기, 그 피지컬 AI 기기 자체가 파손이 되었을 때 사람한테 물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피지컬 AI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라던가 그 인간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물질적인 부분까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결국에 AI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혁영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될 것이고 이를 그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나 그다음에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수영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조금 들여서 준비하신 만큼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발표 내용에서 피지컬 AI라는 걸 또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라는 게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이중섭 센터장님께서 인권 기반 인공지능의 활용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진짜로 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안수영 박사님은 저 연구원에서 AI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기술공학적으로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인권의 관점에서 AI가 갖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그 인공지능이 내 삶에 얼마나만큼 영향을 줄까 이런 고민을 가끔 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되면 내가 검색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알고리즘이 떠서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내가 검색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컨텐츠가 생성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내 사고까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 가치 판단이 어쩌면 배제된 상태에서 내 하나의 검색만으로 그 알고리즘의 체계 내에서 작동되고 있는 사고 체계가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내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사회로 갔었을 경우에는 사회 가치관에 상당한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도 많이 깊숙이 관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발제문에 되게 됐던 것 중에 3가지 정도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생활 침해가 매우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도 어쨌든 데이터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온 치명적 결함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인공지능 활용해서 건강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신청자를 받아봤더니 신청하신 분들 다수가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해서 대부분 다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력이 담보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 때문에 신청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좀 이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오작동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기계의 작동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창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기계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행정 영역에서 오작동이라는 것은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오작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오작동은 이 어쨌든 기계의 작동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이 AI를 활용한 건강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도라든지 통신,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치매 노인의 치매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음 환경이나 조도나 통신량이 일정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게 되면 오작동이 될 수가 있어서 사전에 치매 노인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사회적 비용도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오작동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저는 세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인데, 이를테면 행정 영역에서의 AI가 활용된다고 한다면 저는 행정은 인간의 감수성, 정서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 기반인데, 이게 무시가 되고 AI를 통해 행정이 집행되고 했었을 경우에는 인간의 개인사, 가정사, 정서적 교감 이런 것 다 배제된 채로 이 개인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AI가 갖고 있는 기계적인 작동 방식이 정서 교류를 더욱더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AI 행정이 인간 사이 단절을 초래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I에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서 이제 우리 발제자도 얘기했지만 정보격차의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AI가 어쨌든 인간에 의해서 작동되는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인간이 AI를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술력이 결국은 사회 적응력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력을 담보할 수 없는, 또 적정하게 교육받지 못한, 그리고 일정 정도의 장애가 있는 노인 같은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작동하실 때 충분한 기술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째 그 사회에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른바 정보격차의 문제가 결국은 사회적 능력을 더욱더 후퇴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더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작동하는 과정, 활용하는 모든 전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가 좀 더 상위에 위치해서 이걸 통제와 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서 발제되겠지만 인권 영향평가라는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순히 AI를 인권의 담론 순위에서 추상적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도를 통해서 안착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촉박한 시간에 발표해 주셔서 센터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그리고 활용할 때,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인권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네 분의 발표자님의 공통적인 주제와 관련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인권 옹호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다음 섹션이 바로 예정되어 있어서 질문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인권 옹호자분들, 그리고 인권 옹호자 포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션은 이주민 분야로 15시 4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